너의 선택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퇴근한 저를 기다린 건 10명이나 되는 시댁 식구들의 싸늘한 눈빛이었습니다. 밥 차리는 건 당연한 제 의무라는 듯한 그들의 태도. 하지만 진짜 충격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 내뱉은 잔인한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결국 제가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손에는 부모님이 주신 집문서를 쥔 채 한때 제게도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그 집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온종일 저는 회사에서 쏟아지는 업무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연말이라 모두가 분주했고 하루빨리 일을 마치고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머릿속에는 오직 따뜻한 저녁 식사와 10시간의 팽팽한 긴장감에서 벗어나 집에서 누릴 짧은 휴식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온함은 제 삶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김씨 집안에 맏며느리로 들어온 그날부터 저는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의 북적거림과 소란스러움을 어느 정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수시로 드나들며 신세를 지는 친척들까지 있었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정겹고 좋지, 서로 진심으로 대하면 따뜻할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만을 위한 저녁 식사는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1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시부모님, 시동생 부부, 고모님과 아이 둘, 그리고 시골에서 막 올라오신 작은 아버님까지 모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제가 구두를 채 벗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의뢰하시던 말씀을 툭 던지셨습니다. 서연아, 왔니? 얼른 저녁 차리거라. 다들 배고프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쿡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또다시 변함없는 레퍼토리였죠. 며느리가 된 4년 동안 단 한 번도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모두가 저만 기다릴 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손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집안의 여자가 음식을 해야지. 하지만 이 부엌은 맏며느리 부엌이니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건 불편하다. 저는 터져나오는 화를 억지로 삼키며 조용히 가방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엌으로 몸을 돌리려는 순간 남편 민준 씨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집 안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빨리 좀 해. 다들 기다리시잖아. 여자가 그깟 밥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제 청춘을 모두 바쳐 믿고 의지했던 남자. 그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기대 앉아 제가 밖에서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냈는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아내로,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한 적이 있기는 하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그저 이 집의 식모일 뿐이었냐고요. 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점심때 먹고 치우지 않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채소들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채소를 씻고 고기를 썰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민준 씨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자가 그깟 밥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뱉은 말이었지만 제게는 짓밟힘이자 무시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이 거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즐거워했지만 오직 저만이 꽉 막힌 목으로 밥알을 씹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누구 하나 제게 회사에서 뭘 먹었는지 피곤하지는 않은지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 부엌에 틀어박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늘 그랬듯 모두가 거실로 가 TV를 보거나 잡담을 나누었고 저 혼자 남아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이 집에서 저를 더욱 외로운 이방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옆에 누운 민준 씨를 두고 천장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작지만 따뜻했던 우리 집이 그리웠습니다. 결혼식 날 부모님은 제게 집문서 하나를 쥐어주시며 당부하셨습니다. 이건 내 몫이다. 혹시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기면 의지할 곳이 되어줄 게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 그것은 제게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아직 잠에서 덜 깼을 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일어나서 작은 아버님 죽 좀 끓여드려라. 속이 안 좋으셔서 일찍 드셔야 한다. 저는 고개를 돌려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심장이 극한까지 내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젯밤 민준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산다면 저는 이 집에서 절대 제대로 된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요리하고 시중드는 도구,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낡은 캐리어를 꺼내고 옷 몇 벌을 쑤셔 넣었습니다. 작은 금고를 열어 결혼식 날 부모님이 주셨던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모든 행동은 소리 없이 이루어졌지만 제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캐리어를 끌고 문 밖으로 나서자 바퀴 소리가 바닥에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온 가족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니? 이 집 나가서 갈 데나 있어? 민준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또 쇼하는 거냐? 집 나간다고 협박하지 마. 나 그런 거 받아줄 만큼 한가하지 않아. 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협박 아니에요. 저 정말 가요. 이 집문서는 부모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전 더 이상 이 집에서 식모 노릇 할 힘이 없어요. 거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캐리어 끄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닫히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열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타일 바닥 위를 굴러가는 소리가 시끌벅적하던 집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음이 멈추고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경악에 찬 시선만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몽유병 환자처럼 걸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다시 그 낡은 굴레에 갇혀 무시당하는 며느리의 삶을 반복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등 뒤로 문이 쾅 닫히자 차가운 겨울밤 바람이 불어와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로 떠나온 것이었습니다. 한때 보금자리라 불렸지만 제게는 감옥과도 같았던 그 집을. 거리에 불이 켜지고 차들이 바쁘게 오갔지만 저는 갈림길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자니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드릴까 두려웠고 이 도시에 떠돌자니 기댈 곳 하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전화기가 계속 울렸습니다. 민준 씨에게 분명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혔습니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원을 끄고 코트 주머니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시댁에서 고속버스터미널은 불과 몇백 미터 거리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캐리어를 끌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득 부모님이 소박하고 평안하게 살고 계신 시골집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속상한 일이 있을 때면 콧마루에 앉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거나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기만 해도 모든 시름이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부모님은 분명 놀라실 테고 이유를 물으실 겁니다. 제가 과연 그분들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이 시간에 어딜 가니?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예전 이웃이자 어머니의 절친인 미숙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더니 제 캐리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저는 우물쭈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힘들면 일단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쉬어가렴. 내일 다시 생각하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게는 정말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의 집은 멀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부엌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댁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대가족 속에서 사는 거 힘들지. 특히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서러움 터뜨려서 무작정 나오면 어떡하니.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부터 민준 씨의 차가운 말, 그리고 온 가족이 저를 하녀처럼 부리기만 했던 일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들어주시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흐느끼며 말을 멈추자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그동안 많이 참았구나. 하지만 집을 나오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어. 여자의 인생에서 떠나고 머무는 건 감정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단다.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집을 나온 건 울분이 폭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 낯선 도시에서 저 혼자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월급은 받지만 집을 구하고 모든 걸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사이로 민준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신혼 초 다정했던 그의 미소와 따뜻했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남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가 대가족의 삶에 휩쓸려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걸까요? 동이틀 무렵 연달아 문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쇼하지 말고. 너 이 집 말고 갈 데나 있어? 어머니 많이 화나셨어. 더는 어른들 얼굴에 먹칠하지 마. 글자 하나하나를 읽을수록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가 피곤한지 괜찮은지 묻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질책과 협박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이 결혼 생활에는 더 이상 출구가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캐리어를, 가슴에는 집문서를 품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던 참이었습니다. 버스가 막 출발하려는 순간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돌아보니 민준 씨가 허둥지둥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막 집에서 나온 듯 엉망이었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고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캐리어를 낚아채며
헐떡였습니다. 너 미쳤어? 내가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집 꼴이 뭐가 돼? 어머니가 친척들한테 얼마나 창피당하실지 알아? 저는 가만히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나는요, 민준 씨, 당신은 내 기분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도 마음이 있고 피곤할 줄도 알고 관심이 필요해요. 하지만 당신에게 나는 그저 이 집의 식모일 뿐이었잖아요.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원래 여자가 집안일하고 밥하는 거지. 뭘 그렇게 유난이야. 그 말은 제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미련마저 불태워버렸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다시 빼앗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요. 우리 사이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버스터미널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민준 씨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는 몇 초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더니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라. 가고 후회하지 마. 버스 엔진이 켜지고 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민준 씨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으리란 걸 알았지만 적어도 제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버스는 저를 싣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길고 긴 도로, 국도변의 가로수들이 차창 뒤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어안고 복잡한 마음과 굳은 결심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부모님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고 그것은 집을 나올 때보다 더 힘든 새로운 시련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뒤돌아서지만 않는다면 제 인생의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버스가 도시를 떠날 때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캐리어를 꼭 껴안은 채 온갖 상념에 잠겼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교회의 어둑한 풍경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버스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소리가 제 마음속 고통을 더욱 깊게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커브를 돌거나 덜컹거릴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마치 제가 방금 버리고 온 쓰라린 인생의 한 페이지를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는 내내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도저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터미널에서 민준 씨가 제게 소리쳤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고 후회하지 마. 후회냐고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남자에게 청춘을 바친 것을 후회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꼭 참아오다가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라서야 눈물을 흘리며 도망쳐야 했던 제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버스는 굿내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옆 논에서 풍겨오는 볏짚 냄새와 섞인 매캐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마음이 설레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집까지는 이제 몇 킬로미터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와 가슴에 품은 집문서를 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딸을 보셨을 때 어머니의 상심한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 집의 모습이 보이자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캔마루에 앉아 낡은 소쿠리를 고치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서연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갑자기 말도 없이 저는 입술을 깨물고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엌에 계시던 어머니가 손에 쌀가루를 묻힌 채 달려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제 캐리어를 번갈아 보시더니 눈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입니? 예.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저 그 집에서 더는 못 살겠어요. 4년이나 참았는데 어젯밤엔 정말 더는 버틸 힘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신 듯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이내 어머니가 저를 일으켜 집 안으로 부축하며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밖에서 울면 동네 사람들 보기 안 좋다. 익숙한 부엌에서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피곤해 절어 퇴근해도 10명이 넘는 식구들의 밥을 차려야 했던 날들, 민준 씨의 차가운 말들, 시댁 식구들의 무관심,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집문서를 들고 한밤중에 도망쳐 나온 일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늙고 주름진 얼굴이 더욱 초췌해 보였습니다. 네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그 집안 분위기가 너와는 맞지 않을 거라 짐작은 했다. 하지만 네가 워낙 고집을 부리니 우리도 차마 막을 수가 없었지.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메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괜찮다. 얼마든지 집에 있어도 돼. 아빠, 엄마가 너 굶기지는 않아.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한 푼이라도 아끼며 사시는 걸 아는데 이제 제가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하루빨리 제 힘으로 일어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니 민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도끼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아, 아주 일을 크게 만들 작정이야? 당장 나랑 같이 집에 가. 그는 부모님이 나오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윽박질렀습니다.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준 군, 여긴 우리 집일세. 내 딸이 여기 있겠다면 자네가 억지로 데려갈 권리는 없어. 민준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님, 그게 따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집을 나가버리면 온 친척이 우리 집을 비웃습니다. 자기가 나가면 다 끝날 줄 알아? 넌 내 아내고 날 따라야 해. 저는 온몸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한테 명령할 권리가 없어요. 난 식모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는 인간이에요. 민준 씨가 비웃었지만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마 제가 부모님 앞에서까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후회하지 마. 그러고는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힘을 주려는 듯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얘야, 이제부터는 네가 정말 단단해져야 한다. 네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가야 해. 하지만 아빠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날 밤 저는 익숙한 제 작은 방에 누워 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은 평온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드디어 족쇄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앞으로의 막막한 길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부모님 집에만 기댈 수는 없었습니다. 제게는 새로운 길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읍내 시장에 가서 가게 점원이라도 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해서 제 손으로 돈을 벌고 부모님께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으로 가는 길에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은영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시장 입구에 큰 슈퍼마켓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언니가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이게 얼마만이야?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고향에는 언제 내려왔어? 저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눈치 빠른 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제 사정을 듣고 난 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자립하고 싶다면 우리 가게에서 일해. 마침 장부 정리하고 물건 관리할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어. 내가 널 돕는 셈 치고 너도 내 자신을 돕는 셈 쳐. 그 제안에 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캄캄했던 날들 속에 한 줄기 희망이 비치는 듯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에서 일한 첫날, 일은 많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신명의 식사를 챙기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은영 언니는 제게 생활비에 보탰으라며 월급을 미리 당겨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 기쁘면서도 서러웠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등 뒤에서는 민준 씨와 시댁 식구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으리라는 것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며칠 지나지 않아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서연이가 남편 버리고 집문서 들고 친정으로 도망쳤다고. 저를 칭찬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온갖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굳건히 버티면 어떤 풍파도 결국 지나갈 거라고. 하지만 저는 민준 씨의 귀환이 상상보다 훨씬 더 거센 폭풍을 몰고 오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은영 언니의 슈퍼마켓에서 새로운 일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고되기는 했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웠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었고 피곤에 절어 퇴근한 뒤 무심한 신명의 식구들을 시중 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일을 마치고 부모님의 작은 집으로 돌아가 두 분의 온화한 미소를 볼 때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파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버리고 집문서를 들고 고향으로 내려왔다는 소문은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를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딱하네. 오죽했으면 집을 나왔을까. 입이 거친 사람들은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친정으로 돌아오면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 집문서까지 챙겨 나왔다니 보통 내기가 아니야. 모든 소문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밤에 누워 뒤척일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은영 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방금 들었는데 민준 씨가 읍내에 왔대. 어떻게든 너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말하고 다닌다더라.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 물건 더미를 떨어뜨렸습니다. 정말 저를 억지로 데려가려고요? 저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자들 자존심이 보통이야? 친척들한테 비웃음 당하기 싫겠지. 하지만 서연아, 너 절대 흔들리면 안 돼. 한번 나왔으면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다시 돌아가면 상황은 더 나빠질 거야. 그날 저녁 언니의 말대로 민준 씨가 저희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형님인 화평 아저씨와 함께였습니다. 제가 부엌에 앉아 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가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순간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준 씨는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며 인사도 없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짐 챙겨. 당장 집에 가자. 큰 마루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눈빛이 엄격했습니다. 민준군, 여긴 우리 집이야. 내 딸이 충분히 고생했네. 본인이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끌고 갈 순 없어. 화평 아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서방, 사돈 어른께서도 따님을
잘 타이르셔야죠. 남편 버리고 시댁 버리고 집문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집안 전체가 망신을 당했어요. 여자가 시댁을 버리면 그게 무슨 명예입니까? 그 말을 듣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명예라고요? 제가 그 집에서 매일 하녀 취급을 당할 때 제게 무슨 명예가 있었나요? 전 더는 못 참겠어요. 민준 씨가 눈을 부릅뜨고 다가와 마당 한쪽에 놓여있던 제 캐리어를 낚아챘습니다. 그래, 가려면 몸만 가. 이 집문서는 내 것이 아니야. 저는 깜짝 놀라 달려들어 캐리어를 붙잡았습니다. 나요. 이건 부모님이 제게 주신 혼수예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양쪽에서 캐리어를 잡아당기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달려나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얘야, 이러지 마라.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지셨고 손을 떨었습니다. 민준군, 한 번만 더 내 딸에게 손대면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걸세. 그 말에 민준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망설이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화평 아저씨가 서둘러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진정해, 일을 크게 만들어서 좋을 거 없어. 떠나기 전 민준 씨는 저를 돌아보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계속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더 심하게 나오게 만들지 마.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저를 껴안았습니다. 얘야, 저놈이 계속 찾아와서 괴롭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대로는 안 돼.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막막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쉽게 포기하지 않으리란 걸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소유물로 고통 따위는 상관없이 김씨 집안에 묶여 있어야 할 여자로 여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영 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언니는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서연아,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받는 게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넌 영원히 얽매이게 될 거야. 하지만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힘들고 주변에서 손가락질도 많이 할 거야. 감당할 수 있겠니?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문을 여는 열쇠 같으면서도 제가 한때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잘라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시당했던 지난 날들, 민준 씨의 무심한 눈빛, 그리고 어젯밤 비수처럼 꽂혔던 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당할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주민센터에 가서 이혼 절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특히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그의 가족이 쉽게 서명해 주지 않으리란 걸 알았습니다. 예상대로 주민센터에서 양측을 조정실로 불렀을 때 민준 씨는 화를 내며 거부했습니다. 내가 그 서류에 도장 찍을 일은 절대 없어. 이혼하고 싶다고. 꿈 깨시지. 그 말은 제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저를 더 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서명하지 않아도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참고 사는 여자가 아니에요.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화를 내며 나가버렸고 저는 더 긴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조용히 서류를 챙겼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지만 저는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감당할게요. 앞으로의 길이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믿음과 다시는 제 인생이 짓밟히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들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떨렸지만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조정이 결렬된 후 저는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온종일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엠마루에 조용히 앉아 텅 빈 마당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고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얘야, 이혼이 쉬운 일은 아니지. 하지만 결심했다면 끝까지 버텨야 한다. 저놈 고집에 네가 먼저 꺾이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았습니다. 민준 씨가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는 것은 오직 자존심과 아내를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더 이상 그 차가운 집에 가둬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발을 내디뎠으니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은영 언니 가게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맨 앞에는 민준 씨가, 그 뒤에는 시어머니와 친척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민준 씨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따위 쇼를 할 셈이야? 집 나간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서류에 도장도 안 찍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우리 집안을 얼마나 더 괴롭힐 셈이야? 은영 언니가 즉시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준 씨, 여기는 서연이 일터예요. 당신이 와서 소란 피울 곳이 아니라고요. 할 말 있으면 주민센터나 법원에 가서 해결하세요.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준 게 몇 년인데 이제 와서 집을 나가고 세상 사람들 다 끌어들여? 여자가 남편 버리면 망신밖에 더 당할 게 없는 거야. 서연아. 그 말을 듣자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으로 나서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충분히 참았습니다. 먹여주셨다고요? 저는 제 힘으로 일해서 벌어먹었지 단 한 푼도 손 벌린 적 없습니다. 그리고 망신은 시댁에서 하녀 취급당하는 게 가장 큰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 씨는 구석에 놓인 제 캐리어를 끌고 가려 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막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어요. 저는 끝까지 이혼 소송을 할 거예요. 당신이 서명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결해 줄 겁니다. 제가 다시 돌아갈 거라고, 제가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게 안은 숨막히게 무거워졌고 손님들까지 물건 사기를 멈추고 구경했습니다. 민준 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그러고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어머니와 친척들을 끌고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은영 언니가 급히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 언니의 말대로 며칠 뒤 저는 군 법원에서 온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낸 이혼 소송이 접수된 것이었습니다. 첫 재판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봤습니다. 10명이 넘는 식구들의 밥을 차리던 기억, 민준 씨의 차가운 얼굴, 제가 남편을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던 이웃들의 눈빛까지 모든 것이 느린 필름처럼 지나가며 벗어나야 한다는 제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시어머니 그리고 몇몇 친척이 반대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며 저를 죄인처럼 쳐다봤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겪었던 일들을 또박또박 진술했습니다. 매일 차려야 했던 저녁 식사, 무시하는 말들, 남편의 무관심까지.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강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 차례가 되자 그는 비웃으며 제가 과장하고 있고 여자는 원래 집안일을 해야 하는 것이며 제가 집을 나간 것은 가족을 배신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법정은 술렁였지만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존중과 나눔이 없는 결혼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피고가 끝까지 서명을 거부한다면 법원은 증거를 검토하여 최종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재판은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해 휴정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설 때 민준 씨가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지만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말할게.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널 빈털터리로 만들어주겠어. 그 집문서 하나 믿고 까불지 마.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단순한 협박에서 그치지 않으리란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 서 계신 아버지의 굳은 눈빛과 제 어깨를 꽉 잡은 손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요. 난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 후 몇 달 동안 제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낮에는 은영 언니 가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부모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웠습니다. 저는 점차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 익숙해졌고 험담은 무시했습니다. 대신 일과 미래를 위한 작은 계획들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풍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은영 언니가 저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 들었어? 민준 씨가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닌대. 네가 집문서 들고 친정집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재산 횡령으로 널 고소하겠다고까지 한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이렇게까지 막다른 길로 몰아붙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집문서는 부모님이 제게 주신 혼수인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뭔지 관심 없어. 소문이 한번 퍼지면 결국 손해보는 건 너야.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필요하다면 그 집문서를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자립해라. 아빠 엄마는 아직 힘 있으니 괜찮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건 못 보겠다.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지만 이 싸움이 길고 혹독해질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다시 데려가려는 것뿐만 아니라 제 퇴로까지 완전히 차단하려 했습니다. 저는 등잔 불빛이 벽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방에서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집문서는 지켜내야 한다. 그것은 제 자유와 생존의 유일한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심이 저를 민준 씨와 시댁 식구들과의 가장 격렬한 대결로 이끌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조정 기일 이후 며칠 동안 온 동네는 민준 씨가 퍼뜨린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어딜 가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친정집 팔아먹으려고 집문서 들고 나왔대. 저를 안타깝게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혀를 차며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가슴은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써야 하는 걸까요? 어느 날 오후 어머니 심부름으로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시댁 쪽 먼 친척인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 아주머니는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어머, 김씨 집안 맏며느리 아니셔. 아주 대단하시다며 집문서 들고 남편을 버리다니. 요즘 여자들 정말 무서워.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사정은 당사자들만 아는 거예요. 저는 누구에게도 해명할 필요 없어요. 그러고는 뒤에서 입술을 삐죽이는 아주머니를 뒤로 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조용히 갯마루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담배에 불을 붙이셨고 희뿌연 연기가 고요한 공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아,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서러운 건 남편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거란다. 하지만 이왕 나왔으니 계속 나아가야지. 세상 사람들 입방아는 잠시뿐이지만 내 인생은 오롯이 내 것이잖니.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절대 좌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날 밤에 닥쳤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대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나가보니 민준 씨와 파출소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은 시뻘겋고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집문서를 훔쳐서 불법으로 팔려고 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겁에 질려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앞을 가로막고 소리쳤습니다. 민준군, 해도 너무하는군. 이 땅은 내 땅이고 집문서는 내가 내 딸에게 준 걸세. 딸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문제라고 누명을 씌우나. 경찰관 한 명이 서둘러 손을 저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십시오. 저희는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온 것뿐입니다. 집문서가 어르신 가족 명의로 되어 있다면 오해를 풀기 위해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에서 집문서를 꺼내 건넸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집문서는 원래 어르신 명의였다가 따님께 증여된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민준 씨, 다음부터는 신고하시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그는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저 여자가 팔려고 했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남편인데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어요. 이건 부모님 재산이지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당신은 아무 권리도 없다고요. 당신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곳은 나를 하녀 취급했던 그 집뿐이지 여기는 아니에요. 경찰관들이 중재에 나서고 돌아갔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노려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긴 줄 알지? 내가 가만 안 둬. 그러고는 떠났고 작은 집은 거친 파도에 휩쓸린 듯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이제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협박과 거짓말을 넘어 이제는 공권력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분명 저를 다시 데려가려는 것뿐만 아니라 저를 짓밟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저는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절망 속에서 문득 제 마음 속에 저항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좌절한다면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영 언니를 찾아가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언니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 인간은 독선적인 걸 넘어 아주 비열하구나. 하지만 무서워하지 마. 요즘은 법이 여자를 많이 보호해줘.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그래야 그놈 입을 막을 수 있어. 언니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부탁해 읍내에 아는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모든 증거와 서류, 그리고 제가 억압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이웃들의 진술서를 모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재판 이후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지가 확고하다면 법은 당신 편에 서줄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증거 수집에 매달렸습니다. 많은 이웃이 안타까워하며 제가 항상 혼자 온 식구의 밥을 차렸고 민준 씨는 무관심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밤늦게 퇴근해서도 자정이 넘도록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언과 서명이 제게는 위로가 되었고 민준 씨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을 향한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려 노력하는 동안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남편을 법정에 세우려고 변호사까지 샀다고 어떤 사람은 저를 동정했고 어떤 사람은 비웃었습니다. 여자가 법을 들먹이면 자기만 더 힘들어질 뿐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은영 언니와 함께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민준 씨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몇 살은 어려 보이고 제법 잘 차려입은 낯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연아, 내가 끝까지 이혼하겠다면 좋아. 나도 이제 새 사람 만났으니까. 내가 아직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모욕하기 위해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일 정도로 비열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문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술을 깨물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더 잘 됐네요. 당신에게 새 사람이 생겼으니 제가 떠나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잖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함께 온 여자는 상황이 이렇게 험악해질 줄은 몰랐는지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태연한 태도에 놀랐는지 몇 초간 말이 없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여자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사라진 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게 더 이상 미련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있었던 일을 전부 기록해서 소송 서류에 추가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의 오만함과 무자비함이야말로 저를 위한 최고의 증거라고, 그리고 판결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비록 폭풍으로 가득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 위에서 곧 열릴 것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던 날, 저는 군 법원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서명해준 증거, 서류를 손에 꽉 쥔 채였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한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읍내의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지만 제 마음속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법원을 나섰을 때 뜻밖에도 민준 씨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오토바이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예전 남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뉘우치는 자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의 증오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아, 그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깟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법원이 내 손을 들어줄 것 같아. 나한테 맞서면 평생 편히 못 살 줄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 뭉치를 꽉 쥐고 그대로 지나쳐 걸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란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창백해진 제 얼굴을 보시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주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라. 아빠 엄마도 늙어서 얼마나 더 살겠니? 그저 네가 평안하게 사는 모습 보는 게 소원이다. 어머니의 말씀에 목이 메었습니다. 부모님께 더는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두 분을 이 폭풍 속으로 끌어들인 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은영 언니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낯선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연 씨 맞죠? 나는 저번에 민준 씨랑 같이 왔던 아가씨네 집안 사람이에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 아주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냥 알려주려고요. 그 아가씨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민준 씨한테 붙은 것도 다 계산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당신이 계속 이혼 문제로 질질 끌면 그 아가씨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을 끌어내릴 거예요. 나중에 왜 미리 말 안 해줬냐고 원망하지 말아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주머니는 휙 나가버렸습니다. 그 말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민준 씨 옆에 있던 그 여자는 단순히 저를 모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더 큰 판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은영 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서연아, 일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 더 단단해져야 해. 쟤들이 널 막다른 길로 몰게 둬선 안 돼. 그 후 며칠 동안 경고대로 온갖 새로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시댁에 있을 때 바람을 피웠다거나 다른 남자가 생겨서 집을 나갔다거나 이혼을 쉽게 하려고 시댁에서 학대받았다는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둥 그런 악의적인 비방에 저는 분노하면서도 기력이 쇠해갔습니다. 저는 그저 일에만 몰두하며 험담을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상처가 떼박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밖에서 아버지를 돕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더니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는 눈에 띄는 빨간 원피스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마치 소유권을 주장하듯 민준 씨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민준 씨가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나 새 사람 생겼다고. 네가 끝까지 이혼을 고집한다면 나도 동의해. 하지만 넌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 집문서. 내가 어떻게든 뺏어올 거고. 넌 빈손으로 쫓겨날 거야. 저는 일어서서 이마에 땀을 닦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 나는 당신한테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자유가 필요할 뿐이에요. 이 집문서는 우리 부모님 거고 당신은 손댈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저기 새 사람이라는 분, 행복하길 바라지만 내가 무서워할 거라는 착각은 마세요. 그 여자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나 봐? 언니 같은 사람은 버림받는 게 당연해요. 민준 오빠가 나를 선택한 건 내가 잘 맞춰주기 때문이지 언니처럼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고요. 그 말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옅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을 짓밟고 세운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두고 보면 알겠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셨습니다. 캔마루로 나오신 아버지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습니다. 민준군, 당장 돌아가게. 내가 다시 한번 경찰을 부르게 만들지 말게. 그리고 저기 아가씨,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야. 남의 불행을 자기 기쁨으로 삼지 말게나. 민준 씨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여자의 손을 끌고 돌아섰지만 오토바이에 오르기 전에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두고 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섬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얘야, 쉽지 않은 싸움을 시작했구나. 하지만 아빠는 네가 이길 거라고 믿는다. 너는 진실을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제 등 뒤에는 가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서류는 두꺼웠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가진 증거만으로도 이혼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판결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민준 씨는 더욱 미친 듯이 날뛸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상대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가게에 있는데 낯선 남자 몇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의 친구라고 했지만 옷차림이나 말투는 영락없는 건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문 앞을 가로막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남편한테 맞선다면서 좋은 말할 때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괜히 험한 꼴 당하지 말고. 가게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은영 언니가 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자들은 으르렁거리며 떠났지만 협박의 말을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건 경고일 뿐이야.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제 마음 속에 강렬한 의지가 솟아났습니다. 그들에게 계속 위협당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물러선다면 제 인생은 영원히 어둠에 갇히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툰 글씨를 일기장에 써 내려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인간답게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저는 그 일기장이 훗날 중요한 증거가 되고 폭풍우 속에서 감히 일어섰던 한 여성의 가장 진솔한 이야기가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끊어지기 직전의 현처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길의 끝까지 갈 힘이 있을까? 판결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제 주변의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의 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제 이혼 소송 이야기 말고는 다른 할 이야기가 없는 듯 했습니다. 저를 동정하는 사람들은 제가 강하다고 했고 입이 거친 사람들은 제가 집안 망신을 시키고 있으며 남편 버린 여자는 평생 고개 들고 살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들었지만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험담은 그저 스쳐가는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한 번 발을 내디딘 이상 제게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점점 더 무모해졌습니다. 건달들을 보내 협박한 이후 며칠 동안 조용해서 저는 그가 지쳤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거센 파도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은영 언니 가게로 가려고 막 집을 나서는데 대문 틈에 웬 종이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을 숙여주어 펼쳐본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종이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년이 계속 이혼하겠다고 까불면 내 부모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우리가 직접 손쓰게 만들지 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에서 나오시던 어머니가 그것을 보시고는 급히 주워 드셨습니다. 종이를 읽은 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서연아, 저것들이 미쳤구나. 이대로는 안 돼. 아버지도 나오셨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얘야, 아빠는 늙어서 무서울 게 없다. 하지만 내가 걱정이구나. 민준이가 저렇게 비열하게 나온다면 너는 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저들에게 해를 입힐 빌미를 줘서는 안 돼.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아프면서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민준 씨가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믿고 청춘을 바쳤던 그 남자가 이제는 저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쓰러뜨려야 할 원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협박 편지를 들고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약속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많은 일은 그저 중재나 경고 수준에서 끝난다는 것을 저는 제 자신 말고는 누구에게도 온전히 기댈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딜 가나 주위를 살폈고 낯선 사람이 따라오지 않는지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당부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 꼭 말하고 가거라. 혼자 다니지 말고 부모님께 죄송했지만 그분들의 품에만 숨어 있을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럴 때 은영 언니는 제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언니가 제 옆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언니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기억해. 비열한 수법을 쓸수록 진실을 더 두려워하는 법이야. 네가 겁을 먹으면 쟤들은 더 기세등등해질 거야. 더 강해져야 해. 이 협박들을 증거로 삼아서 진실을 공개적으로 밝혀.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면 민준 씨는 더 이상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거야. 언니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구석에 숨어 떨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민준 씨의 진짜 얼굴을 모두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 마을회관에서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의 내용을 듣고 있는데 민준 씨가 시어머니와 몇몇 친척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전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지만 저는 은영 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 자유발언 시간이 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최근 저에 대한 헛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 남편을 버렸다거나 부모님 땅을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등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여기 이 협박 편지가 바로 진실입니다. 저는 손에 든 협박 편지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협박당하고 억압당했으며 심지어 공권력까지 동원되어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회의장은 웅성거렸습니다. 많은 분이 저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봤고 어떤 분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무슨 누명을 씌우는 거야? 누가 널 협박해? 없는 말 지어내서 내 명예를 더럽히지 마.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요? 이 익명의 협박범들과 당신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민준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회의장은 숨을 죽였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몇 초간 우물쭈물하더니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등 뒤로는 무거운 수군거림이 남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작은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았지만 앞으로 더 긴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법원에서 온 공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2혼 소송 재판 날짜가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종이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아빠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테니 무서워하지 마라. 저는 어머니 어깨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가 또 어떤 비열한 수법을 쓸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재판 전날 민준 씨는 마지막으로 가장 잔인한 수를 썼습니다. 그는 저희 집 대문 앞으로 와서 아는 사람 몇 명을 데리고 와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거짓 증언을 시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온 동네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분노에 몸을 떠시다가 쓰러질 뻔하셨습니다. 저는 달려나가 아버지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 당신 양심도 없어요? 거짓말 좀 그만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한테 해요. 우리 부모님 끌어들이지 말고요. 민준 씨가 비웃었습니다.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너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나한테 맞서면 내게 남는 건 파멸뿐이라는 걸.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강철 같은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재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는 어머니가 정성껏 다려주신 짙은 청록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뛰었습니다. 오늘이 저와 민준 씨의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제 자유와 명예를 결정짓는 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대문 앞까지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아빠 엄마는 널 믿는다. 내 인생을 위해 강해져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를 안아들인 뒤 군 법원으로 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 씨와 시댁 식구들 외에도 구경 온 동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원고석에 앉아 치마 끝을 꽉 쥐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민준 씨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분노에 찬 얼굴로 앉아 있었고 예전에 봤던 젊은 여자도 보란 듯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사건 기록을 읽고 제게 이혼을 신청한 이유를 진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일어서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4년간 저는 무시당하고 하녀처럼 취급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피곤해 절어 퇴근해도 10명 가까운 식구들의 밥을 차려야 했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민준 씨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여러 번 참았지만 인내는 상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저를 더 무시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이혼하고 싶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분이 저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차례가 되자 그는 일어서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학대한 적이 없습니다. 저 여자가 집을 나가고 집문서를 훔쳐 고향으로 간 뒤 헛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심지어 외도까지 했습니다. 제게는 증인이 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민준 씨는 남자 2명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들어와서 제가 밤에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준 씨가 준비한 거짓 증거였습니다. 제 변호사가 즉시 일어서서 판사에게 증거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매일 밤 부모님과 함께 집에 있었다는 이웃들의 확인서를 여러 장 제출했습니다. 또한 제가 미리 제출했던 협박 편지를 제시하며 민준 씨와 그의 사람들이 저를 모욕하기 위해 비열한 수법을 썼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저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단지 당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한 남자의 진짜 명예는 아내를 짓밟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나눌 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많은 거짓 증인을 세워도 제가 4년간 겪은 고통의 진실은 지울 수 없어요. 민준 씨의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닥쳐. 여자가 어디서 남편한테 대들어. 법정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미간을 찌푸리고 의사봉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판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여기는 법정이지 당신이 소리 지르는 곳이 아닙니다. 방금 당신의 발언이 가정에서 당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일부 보여주는군요. 그 말을 듣자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외부의 누군가가 제가 수년간 겪어야 했던 진실을 꿰뚫어보고 명확하게 말해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재판은 오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서류와 증언을 검토한 후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서연 씨의 이혼 신청을 받아들인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집문서는 개인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연 씨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편에서는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나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봤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디 저런 며느리가 있어. 우리 집안 망신 다 시켰어. 판사가 경비 인력에게 질서 유지를 요청하고 민준 씨 가족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저는 감격에 젖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판결의 한마디, 한마디가 길고 어두웠던 밤들을 씻어내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많은 동네 주민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연이 정말 강하구나. 네가 옳은 일을 했어.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눈부신 정오의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부모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가 와라굴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딸 벗어났구나. 정말 벗어났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시울은 붉었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등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민준 씨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고함쳤습니다. 서연아, 이혼하면 다 끝날 줄 알아? 넌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 남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직 광기 어린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이제 나한테 아무 권리도 없어요. 만약 우리 부모님을 또 해치려 한다면 나는 다시 한번 당신을 법정에 세울 거예요.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세요. 제 말에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민준 씨는 이를 갈며 오토바이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와 뽀얀 흙먼지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한낮의 햇살 아래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음은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가벼워졌습니다. 그 결혼 생활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민준 씨의 복수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속해서 일기를 썼습니다. 법정에서의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글씨는 떨렸지만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이겼다. 무언가를 쟁취해서가 아니라 족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나 자신으로 살아갈 것이다. 밖에서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서 작은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먼 들판에서 벼 익는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순간 평온을 느꼈습니다. 제가 수년간 그토록 갈망했던 평온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민준 씨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했을 때 저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수년간 겪었던 모욕과 두려움 속에서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제가 견뎌온 날들이 상상이 아니었다는 분명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마음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시장에서 어머니를 돕고, 낮에는 은영 언니 가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부모님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평온했지만 밤이 되어 등잔 불빛이 벽에 비치는 것을 볼 때면 문득 제 나이가 이제 겨우 32살인데 실패한 결혼 생활 속에서 청춘의 대부분이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습니다. 과연 제게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영 언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가게를 다 정리한 후 언니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이제 폭풍우를 지나왔어.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남은 날들을 슬픔으로 채우지 마. 저는 언니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언니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잃었기 때문에 더 찾아야 하는 거야. 너에겐 부모님도 있고 젊음도 있고 일할 수 있는 두 손도 있어. 넌 결코 빈손이 아니야. 언니의 말은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저는 제 가게를 열어보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영 언니를 도우면서 장사와 관리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만약 제 힘으로 온전히 설 수 있다면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가 가게를 열 계획이라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였던 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 앞에 서서 무거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여기서 계속 살 셈이냐? 동네 사람들 수군거리는 거 안 들리니? 네가 가게를 열면 누가 물건을 사러 오겠어? 사람들은 아직도 네가 불행을 몰고 다닌다고 생각한단다. 저는 예전처럼 분노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충분히 험담을 들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가게를 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모시고 제 자신을 먹여 살리려고 여는 거예요. 그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흐릿한 눈에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는 말리지 않으마. 그저 네가 앞으로 평안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고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미움보다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분도 결국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비록 잘못했지만 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시장에 낼 작은 가게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한때 저를 비난했던 이웃들이 뜻밖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어떤 분은 좌판을 빌려주셨고 어떤 분은 자본금을 보태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서연아, 그냥 해. 사람들이 결국엔 널 이해해 줄 거야. 목이 메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여전히 따뜻한 마음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가게 문을 연 날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손님이 올까? 사람들이 여전히 저를 꺼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 사람, 두 사람씩 들어와 채소 한 단, 생선 한 마리, 쌀 한 되를 사갔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말하고 저를 격려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강해져야 해. 너는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진정으로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풍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소문이 퍼졌습니다. 민준 씨가 교도소에서 탈옥해서 저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상처가 다시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온 동네가 술렁였습니다. 저놈이 결국 사고를 치는구나. 서연이 조심해야겠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타는 듯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예전처럼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온다면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리라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시며 잠시 친척 집에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도망칠 수는 없어요. 제가 피하면 그는 더 기세등등해질 거예요. 밤이 깊어지고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부적처럼 일기장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때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불을 켜고 소리쳤습니다. 누구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황급히 달아나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빗속으로 사라지는 검은 그림자만 간신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면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서연아, 그놈이 틀림없어.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세요. 민준 씨라면 언젠가 법이 다시 잡아갈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평생 어둠 속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두려움 대신 마음속에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 민준 씨가 도망쳐도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살아남아 제대로 살아내서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짓밟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다가오는 결말의 박자를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내일이면 나는 더 이상 떨지 않을 것이다. 내일이면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날 밤 대문 앞을 스쳐 지나간 검은 그림자는 우리 가족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온 동네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준이가 교도소에서 도망쳤대.
분명 서연이한테 복수하러 온 걸 거야. 사람들은 저를 걱정하면서도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처음의 공포가 지나간 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조만간 다시 붙잡힐 것이라고. 사람은 잠시 세상의 눈을 피할 수는 있지만 하늘의 그물과 정의를 영원히 피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이틀 뒤 군 경찰서에서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가 옆 동네 술집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만취 상태로 의미 없는 협박을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이미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끝나버린 한 결혼 생활을 위해 제가 흘리는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재범 및 탈옥 혐의가 추가되어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이송되었습니다. 한때 시끄럽고 무거웠던 그 집은 이제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시어머니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한때 오만하고 저를 무시했던 그분은 이제 깡마르고 시장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며 자식 잘못 둔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분이 저희 집 대문 앞에 오셨습니다. 한참을 서 계셨지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분의 어깨가 떨리고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았지만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미 고독과 수치심이라는 어떤 욕설보다도 더 무거운 벌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갈등 끝에 저는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시장의 작은 가게는 점점 손님이 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비난하지 않고 물건을 사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사람이 달라졌네. 눈빛이 밝아지고 꿋꿋하게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 저는 그저 웃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저를 바꾼 것이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을 거쳐온 뒤에 얻은 자신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점차 안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밤에 뒤척이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더 밝아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제 가게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우리 딸이 정말 벗어났구나.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구름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제 자신의 평온한 꿈을 가꾸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도 화려한 집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부엌과 늙으신 부모님과 함께하는 작은 밥상, 그리고 더 이상 고함과 협박이 들리지 않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다시 좋은 사람 만날 생각은 없니?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래는 인연에 맡겨야죠. 지금은 그저 평안하게 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뒤 저는 더 이상 기댈 곳을 조급하게 찾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제 인생의 주인이 되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이야기는 멀리 퍼져나가 동네 여러 가정에 교훈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고통을 참아왔던 어떤 여성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고 자신의 고통과 마주했습니다. 어떤 분은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덕분에 저도 벗어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제 고통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감동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기장에 글을 쓴 그 밤, 저는 따뜻한 등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시댁을 나오던 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시작이었다. 폭풍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나를 자유로 이끈 여정의 시작. 만약 누군가 내게 무엇을 배웠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자는 울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짓밟혔을 때는 반드시 일어설 용기를 가져야 한다. 우리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우리의 가치와 행복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환한 달빛이 부모님이 차를 마시던 깔끔한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 속에 두 분의 조용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내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 바로 족쇄 없는 평온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릴 수 있지만 우리가 물살을 거슬러 헤엄칠 충분한 힘만 있다면 강 끝에는 평화로운 바다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마침내 저의 바다를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존중과 나눔이 없는 가정은 결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성은 희생하고 인내할 수 있지만 고통의 극한에 내몰렸을 때는 스스로 길을 찾을 만큼 강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교훈은 부부 생활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진심 어린 관심 하나가 평생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너의 선택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고 인간적이며 공감 가는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